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12번에 거쳐서 미래 인류가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 사피엔스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5강 동안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한 게 없지 않냐. 맞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간단히 기술적 그리고 상업적으로만 본다면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내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지 더 돈을 잘 벌 수 있고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 중요했었던 건 저는 또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진 뇌 구조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온 문명의 길을 봤을 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적인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저는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6강에서 설명해 드릴 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보면 세상은, 역사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하고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의 특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특징을 사용해서 정보의 흐름, 정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정보 전달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보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세상이 반드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과거에.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시간적으로 한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선 우리는 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을 만들어서 글을 전달을 했죠. 오랜 기간 동안 책은 매우 비쌌습니다. 우리가 100장, 200장, 300장 양피지로 만든 책 그리고 다 손으로 다 글을 쓴 거죠.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 중세기 수도원에 있는 이런 근사한 책을 하나 만드는데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책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세기에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인쇄 기술이 발명됩니다. 물론 아시아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인쇄 기술이 먼저 발명되기는 했지만 역사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임팩트를 준 인쇄 기술은 15세기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인쇄 기술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뭐냐면 책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해진 거예요. 그 전에 한 권에 1,000만 원 단위가 이제 갑자기 몇만 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지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격이 수천만 원짜리 책은 귀족들이나 아니면 수도원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은 엘리트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이제는 모두가 정보 그리고 지식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와, 이제 인쇄 기술 덕분에 인류가 계몽을 하고 모두가 정보를 접근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그런데 역사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정보 전달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진실과 지식보다는 가짜 뉴스와 소문이 더 먼저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문과 모든 가짜 뉴스가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장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덕분에 인쇄 기술이 개발되고 정보 전달의 가격이 1000분의 1로 떨어지면서 지식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진실과 지식보다는 가짜와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확장되고 또 유럽에서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고 멀지 않은 미래에
유럽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는 30년 종교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양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문과 가짜뉴스들이 퍼지는 거예요. 개신교, 루터 쪽에서는 교황이 사실은 알고 보니 악마였다. 또 천주교 쪽에서는 루터야말로 악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 이런 정보와 소문 기반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전쟁을 유럽에서는 치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명된 지 한 5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보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할 속도와 양으로 정보가 늘어났는데, 물론 지식도 늘어났지만 지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가짜 정보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높다 보니 이제 우리는 역설적으로 정보는 어마어마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10,000년 동안 문명화를 쪼개졌었던 다양한 현실이 하나로 뭉쳐지는 이 과정을 문명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문명이 하나로 연결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흥미롭게 지난 30년 동안 10,000년을 걸쳐서 어렵게 하나로 뭉쳐진 현실이 다시 쪼개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쪼개지는 그 과정 동안 사실 우린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0년 지나서 보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은, 디지털 정보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정보가 아니고 나 자신의 성향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동그랗게 둘러싸이는 필터 버블 안에 우리는 지금 갇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버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이 다시 쪼개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많은데요. 몇몇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미국의 트위터, SNS죠. 사용자들의 정보 전달 패턴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미국 데이터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미국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를 분석해 본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는 서로 정보 교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 역시 정보 교환을 활발하게 하고요. 그런데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 이 두 그룹들 간의 정보 교환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 트위터라는 디지털 현실에서 현실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서로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시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 건데 이미 쪼개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뇌과학 수업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약한 본능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 정보는 더 이상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현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소식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고 나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나 같은 사람만 선호하는 정보를 우리는 서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보는 세상이 이미 다른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 다양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다르고 선호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의 현실에서 살고 있고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강점은 자유로운 언론과 공론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두가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의 핵심 전제 중에 하나는 모두가 같은 현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터넷에서 이 현실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쪼개졌기 때문에 서로가 보는 현실이 이미 달라졌고 상대방하고의 대화가 불가능해지다 보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인터넷에서 현실이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에서 쪼개지기 시작한 현실이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도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 초기에는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제안됩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무료 좋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무료가 있을까요, 진짜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비싼 분들이고, 이런 서비스를 왜 무료로 제공을 할까요? 이런 서비스를 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무료가 아니죠. 우리는 돈을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로 우리는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우리는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만 안 낸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스탠스로 지금 돼버렸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아마 메타버스 서비스를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내지 않고 데이터로 지불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년 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소샤나 주보프 교수님이 감시 자본주의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감시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또 한 번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던 우리 인간 뇌 안에 있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생각과 선호도가 갑자기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머릿속에서만 들어있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선호도를 측정이 가능하고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의 선호도를 예측하고 추천해 줄 수 있기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과 선호도에 가치가 붙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선호도와 가치를 기반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나의 선호도를 알면 그 나의 선호도에 맞추는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고 광고를 띄울 수가 있죠. 애플 CEO죠. 팀 쿡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라면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다. 당신이 제품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소비자로서 무료 서비스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메타버스라는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메타버스라는 현실, 그리고 AI가 추가된 메타버스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우리는 게임도 할 수 있을 거고 교육도 받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무료 인터넷 서비스에 적응을 한 소비자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그만큼의 돈을 절대로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IT적인 투자, 혁신과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메타버스 서비스 한 번 쓰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야 될 겁니다. 아무도 안 내겠죠.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는 무료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무료는 있을 수가 없겠죠. 메타버스에서의 서비스는 역시 인터넷, 지금까지 같이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제공될 텐데 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황에서 나의 내면적인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네모난 화면에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어디를 누르는지를 잘 기록하고
확률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대식 교수는 사이언스 픽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계속 사이언스 픽션 광고를 띄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추천 시스템이.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걸어다니는 길, 내가 입은 옷, 나의 얼굴 표정,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나의 발자국, 나의 행동 자체가 기록이 되고 나의 행동을 기반으로 내 머릿속 안에 있는 나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내면적인 세상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내면과 외면적인 세상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강으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뇌과학적, 인류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특히 인터넷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 다음번 7강에서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라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